정원 구석에서 몰래 통화하던 신입 가정부 박순례가 울먹이며 외친 절망적인 스페인어 통화.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강중만 회장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얼음처럼 차갑게 살아온 그가 복도 한가운데서 주저앉으며 아이처럼 오열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입 가정부 박순례,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왜 70세 재벌 회장이 한마디 스페인어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30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묻혀버린 비밀과 차가운 저택을 뒤흔들 운명적 재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산 자락 아래 웅장하게 자리 잡은 강중만 회장의 저택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테라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지만 강중만 회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습관처럼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정원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가정부 박순례가 화초를 다듬다 말고 주변을 살피더니 구석진 나무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순례가 품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강중만 회장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지금 정원에서 뭐 하는 거지? 일은 안 하고 전화를 붙들고 있군.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여 강중만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순례 아주머니가 최근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보청기의 볼륨을 높이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아니, 됐네.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군. 무슨 급한 일인지 내 직접 들어야겠어. 박순례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희주야,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곧 갈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 강중만 회장은 박순례의 입에서 나온 스페인어 발음과 희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저 여자가 지금 스페인어로 말한 건가? 희주라고 했어? 비서실장이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치우며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몸이 어디 불편하신가요? 강중만 회장이 비서실장의 어깨를 움켜쥐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저 여자 당장 이리로 데려와. 아니, 그 전에 저 여자가 통화한 번호부터 따내.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언이야.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라고. 30년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어느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이사벨이 강중만 회장의 손을 꼭 잡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강중만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중만 씨, 우리 아이 이름은 희주라고 지어요. 한국 이름이지만 내가 부르기에도 너무 예뻐요. 강중만 회장이 이사벨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습니다. 이사벨, 내가 곧 돌아올게. 당신과 희주를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강중만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도착한 것은 이사벨과 희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차가운 보고서뿐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30년 동안 두 사람이 죽었다고 믿으며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테라스 난간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희주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사벨이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박순례,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그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때 후처 최명숙 여사가 화려한 실크 가운을 휘날리며 테라스로 들어왔습니다. 최명숙 여사가 강중만 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동인가요? 회장님, 혈압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세요? 강중만 회장이 최명숙 여사의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울컥했을 뿐이네. 당신은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 봐. 최명숙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원 아래의 박술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을 안 할 수가 있나요? 회장님이 가정부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무너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보, 저 여자 당장 내보낼까요? 강중만 회장이 최명숙 여사의 팔목을 강하게 쥐며 경고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저 여자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어. 최명숙 여사가 뿌리치듯 팔을 빼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늙은 사자가 마음을 열면 사냥꾼이 찾아드는 법이니까요. 최명숙 여사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박술래라는 가정부 뒤를 밟아. 저 여자가 스페인 어디랑 연락하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왜 저렇게 발작하는지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해. 강중만 회장은 최명숙 여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명령했습니다. 최명숙 여사 몰래 박술래의 방을 뒤져야겠어. 저 여자가 가진 물건 중에 분명히 이사벨의 흔적이 있을 거야. 비서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강중만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만약 사모님이 알게 되시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중만 회장이 눈등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내 심장이 말하고 있어. 이사벨이 저 여자를 보낸 거라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강중만 회장은 지팡이 소리를 죽이며 박술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술래의 방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방 안에서는 이국적인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박술래의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서 천에 감싸인 낡은 금속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겨내자 금색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강중만 회장이 직접 새겼던 고유 번호와 이사벨의 이니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펜던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이사벨, 정말 당신이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었던 거야. 이때 방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박술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술래가 차가운 눈빛으로 강중만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남의 방에서 도둑질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야 진실이 궁금해지신 건가요? 강중만 회장이 펜던트를 들어 보이며 박술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당신 정체가 뭐야? 이사벨은 어떻게 됐고 내 딸 희주는 어디에 있느냔 말이야. 박술래가 방문을 잠그고 강중만 회장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 희주 양은 아직 차가운 병실에서 숨을 이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믿었던 그 여자 때문에요. 강중만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술래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최명숙 여사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거야? 이사벨이 죽은 것도 희주가 갇혀 있는 것도 모두?
박술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강중만 회장의 앞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매달 보낸 양육비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당신의 아내 최명숙이 어떻게 희주 양의 존재를 지워왔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강중만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서류에는 최명숙 여사의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보안업체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벨과 희주의 사망 진단서가 조작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희주가 입원한 요양원의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서류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뱀을 품고 살았구나. 내 딸을 죽었다고 속이고 30년 동안 나를 조롱하다니. 최명숙, 절대로 용서 못해.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화를 내시면 희주 양이 위험해집니다. 최명숙 여사는 희주 양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제 계획에 따르셔야 합니다. 강중만 회장이 눈물을 닦고 박술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3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나를 찾아온 거냐고. 박술래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강중만 회장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아이를 돌려주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박술래의 손을 꼭 쥐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희주를 데려오겠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악마를 쓸어버리고 내 딸을 찾아오겠네. 복도 저 멀리서 최명숙 여사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박술래가 급히 강중만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술래가 문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오고 계십니다. 일단 방으로 돌아가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펜던트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박술래의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중만 회장은 주머니 속의 펜던트를 만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기계처럼 살던 죽은 삶을 끝내고 아버지가 되어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강중만 회장은 평소보다 더 차가운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명숙 여사가 강중만 회장의 앞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잠을 좀 주무셨나요? 안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네요. 강중만 회장이 커피 잔을 입가에 가져가며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아주 잘 잤네. 꿈속에서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주 소중한 보물을 찾는 꿈을 꿨거든. 당신 덕분에 곧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최명숙 여사가 커피 잔을 멈칫하며 강중만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최명숙 여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가로 마련된 외곽의 낡은 별장에는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도착한 강중만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죠. 박술래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강중만 회장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여기는 안전합니다. 일단 기운을 차리셔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강중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박술래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내 딸 희주가 정말 그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단 말이오? 최명숙 그 여자가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박술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강중만 회장의 곁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분입니다. 희주 양을 정신병동 폐쇄구역에 가두고
매일 약물을 주입하게 했어요. 회장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 죽었다는 거짓 보고서까지 만든 사람입니다. 강중만 회장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그 뱀 같은 여자에게 속아 30년을 보냈어. 내 딸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그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대접했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의 어깨를 다독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책하실 때가 아닙니다. 최명숙 여사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 실종 신고를 냈어요. 아마 지금쯤 강승현 전무와 함께 경영권을 뺏으려 이사회를 소집했을 겁니다. 강중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구석에 숨겨진 낡은 가방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아직 눈을 뜨고 있는데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박 아주머니, 당장 스위스 은행 계좌를 열어야겠어. 리카르도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자금을 확보해줘요. 박술래가 노트북을 켜며 강중만 회장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리카르도 변호사에게는 기별을 넣었습니다. 그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시각 저택에서는 최명숙 여사가 강승현 전무와 함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숙 여사가 장식장에 놓인 화병을 바닥으로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그 늙은이가 제 발로 나갔을 리 없어. 박술래 그년이 분명히 회장님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간 게 분명해. 강승현 전무가 담배를 비벼 끄며 최명숙 여사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미 경찰에는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다고 신고 넣었습니다. 박술래 정체도 파악했어요. 스페인에서 첩보 활동을 하던 여자더군요. 최명숙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강승현 전무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정보원 출신이라고? 그럼 그년이 30년 전 일까지 다 알고 온 거란 말이니? 승현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강승현 전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력 좋은 사람들을 붙여놨습니다. 박술래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서 바로 덮치라고 했으니까 금방 소식 올 겁니다. 최명숙 여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절대로 살려두면 안 돼. 박술래도 그 늙은이도 전부 치워버려야 해. 그래야 이 회사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다시 안가에서는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에게 짧은 단봉 하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강중만 회장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회장님, 최명숙 여사 쪽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동작은 익히셔야 해요. 강중만 회장이 지팡이 대신 단봉을 휘두르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내가 이 나이에 싸움질까지 배워야 하나 싶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희주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악마의 목이라도 비틀겠네.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세입니다. 방금 최명숙 여사가 보낸 추적대를 따돌렸어요. 가짜 신호를 보내서 반대 방향으로 유인했으니 당분간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강중만 회장이 땀을 닦으며 소파에 앉아 박술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돕는 건가? 단순히 이사벨의 친구라서 그런 건가? 박술래가 먼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희주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박술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하군.
정말 미안해. 내 무능함 때문에 두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박술래가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방탄조끼를 꺼내 강중만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안함은 희주 양을 구한 뒤에 표현해 주세요. 병원 내부 보안 코드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쪽에 포섭된 직원이 통로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강중만 회장이 방탄조끼를 입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희주가 있는 병원이 최명숙의 오빠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지? 그곳은 경비가 삼엄할 텐데 괜찮겠나? 박술래가 권총을 점검하며 강중만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갈 겁니다. 리카르도 변호사가 이사회에 나타나 시선을 끄는 동안 우리는 병원 뒷문으로 진입할 거예요. 강중만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세. 내 딸이 기다리고 있어. 30년 만에 아빠가 간다고 말해줘야지. 차에 올라탄 강중만 회장은 주머니 속의 펜던트를 만지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술래가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강중만 회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음조리듯 대답했습니다. 긴장이라니 오히려 평온하네.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기분이거든. 안가를 빠져나온 차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희주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박술래는 속도를 높이며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붙지 않는지 예리하게 살폈죠. 강중만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30년 전 이사벨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오늘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차 안에는 박술래의 거친 숨소리와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하얀 병원 건물의 실루엣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창밖을 보며 결연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희주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박술래는 병원 후문 근처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는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술래가 차 문을 열며 강중만 회장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로 제 뒤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강중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병원 건물이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병원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과의 약속, 그리고 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한 사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저 멀리서 보안 요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숨을 죽이며 박술래가 열어주는 비상구 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두운 계단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병원 지하 통로는 곰팡내 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중만 회장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술래가 앞장서며 주변의 감지기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빛나 보였죠. 강중만 회장은 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가슴속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지하 전력실의 육중한 철문이 박술래의 손에 의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박술래의 뒤를 바짝 쫓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박술래가 복잡하게 얽힌 전선 뭉치 중 하나를 끊어내자 병원 전체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비상등이 깜빡였죠. 강중만 회장이 지팡이를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위층 놈들이 눈치를 챘을 텐데. 박술래가 통신 차단기를 가동하며 벽면에 붙은 비상계단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니 놈들도 계단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화물용 승강로 옆 사다리를 타고 5층 폐쇄병동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회장님, 힘드시겠지만 버티셔야 해요. 강중만 회장이 땀을 닦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게. 내 딸을 보러 가는 길인데 이까짓 사다리가 대수겠나? 어서 앞장서게. 그 시각 5층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강승현 전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화면이 안 보여? 보안팀 당장 502호 병실로 가서 환자 확보해. 곁에 있던 경호 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치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전 구역 경계 강화. 지하에 침입자가 발생했다. 보이는 즉시 사살해도 좋다. 사모님 지시다. 강승현 전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502호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희주가 각종 호스에 매달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죠. 강승현 전무가 희주의 머리칼을 거칠게 움켜쥐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너의 아버지가 널 찾으러 왔다는데 기분이 어때? 근데 어쩌냐? 늙은 아버지는 여기서 너랑 같이 죽게 될 텐데. 희주가 힘겹게 입술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승현 전무가 간호사를 불러 희주가 타고 있는 침대를 통째로 끌어내며 지시했습니다. 옥상으로 옮겨. 헬기 불러놨으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 공중에서 던져버리는 게 깔끔해. 한편 강중만 회장과 박술래는 5층 복도 끝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 복도로 뛰어내렸습니다. 박술래가 권총을 뽑아들고 전방을 경계하며 강중만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502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강중만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502호 병실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뜯겨나간 링거줄과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만 뒹굴고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빈 침대를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어? 내 딸 어디로 데려갔냐고. 박 아주머니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박술래가 바닥에 떨어진 휠체어 바퀴 자국을 살피더니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옥상입니다. 놈들이 헬기를 이용하려는 모양이에요. 회장님, 멈추지 마세요.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자 거센 바람과 함께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난간 끝에서 강승현 전무가 희주의 목에 주사기를 겨눈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옥상 바닥에 주저앉을 듯 하면서도 강승현 전무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승현아, 이 미친놈아,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네가 감히 내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승현 전무가 광기 어린 눈으로 강중만 회장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한테 누나는 없어. 이 계집애 때문에 내 상속권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당장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랑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해. 안 그러면 이 주사기 확 꽂아버릴 테니까. 박술래가 저격 자세를 취하며
강승현 전무의 손목을 노렸지만 놈이 희주를 방패 삼아 좌우로 흔들리는 바람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강승현 전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돈도 회사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희주만은 살려줘. 내 딸은 죄가 없잖니. 희주가 강중만 회장의 목소리에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더니 아버지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희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빠. 그 짧은 한마디가 옥상을 가득 채우던 소음을 집어삼키고 강중만 회장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강승현 전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 건드리는 놈은 내 손으로 죽인다. 강승현 전무가 당황해서 주사기를 내리꽂으려는 순간 희주가 마지막 힘을 다해 놈의 팔목을 깨물었습니다. 승현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박술래의 총탄이 승현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바닥에 쓰러지는 희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옥상 시멘트 바닥 위로 구부러졌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희주야, 아빠다. 아빠가 왔어. 내 새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희주가 강중만 회장의 젖은 뺨을 만지며 작게 미소 짓더니 다시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박술래가 달려와 희주의 맥박을 확인하며 강중만 회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회장님, 아직 맥박이 뛰어요. 빨리 내려가서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옥상 난간에 매달려 비명을 지르던 강승현 전무는 뒤늦게 진입한 경찰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갔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딸을 품에 꼭 안은 채 옥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앉으며 강중만 회장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영원히.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을 부축해 옥상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병원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희주의 가냘픈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30년의 세월이 이 옥상 위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병원의 아침은 평온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희주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술실 쪽만 바라보고 있었죠. 박술래가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며 강중만 회장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장님, 희주 양은 고비는 넘겼다고 합니다. 이제 회장님 몸부터 챙기셔야죠. 물이라도 한 모금 드세요. 강중만 회장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박술래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내가 어제 희주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차가움을 잊을 수가 없네. 그 어린 것이 그 컴컴한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지옥의 갈놈이야.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의 젖은 소매를 만지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희주 양이 돌아올 따뜻한 집을 만드셔야 해요. 슬퍼만 하고 계시기엔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강중만 회장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컵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맞아. 내 딸이 돌아올 자리를 깨끗이 치워둬야지.
리카르도 변호사는 어디 있나? 복도 끝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리카르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카르도 변호사가 강중만 회장 앞에서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명숙 여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고 오는 길입니다. 강중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눈빛으로 리카르도 변호사를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 아직도 자기 죄를 부인하고 있나? 리카르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지금 검찰청 취조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승현 전무가 본인의 가명을 위해 어머니의 범행을 하나둘씩 불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스페인에서의 사고 조작과 그동안의 횡령 내역까지 전부요. 강중만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벽바닥에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어미를 팔아먹다니 참으로 대단한 집안 꼴이군. 리카르도 지금 바로 회사로 가야겠네. 그동안 최명숙 밑에서 알랑방귀 뀌던 놈들도 전부 속가내야 해. 강중만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병원 로비로 나섰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강중만 회장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멈춰서더니 마이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치매에 걸린 적도 실종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내 아내 최명숙과 아들 강승현이 꾸민 조작극입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친딸 강희주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고 내 모든 지분을 신탁하여 딸의 복권을 선포할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중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JS그룹 본사에 도착한 강중만 회장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최명숙 여사의 편에 섰던 이사들이 사색이 된 채 모여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상무 한 명의 앞에 서서 책상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자네, 내 눈앞에서 최명숙이 써준 회의만에 찬성표 던졌던 거 기억하나? 자니가 우리 집 주방에서 얻어먹던 밥이 아까워지는군. 상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도 사모님이 강요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중만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서류 뭉치를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중에 최명숙한테 돈 받은 놈들, 회사 공금 빼돌린 놈들 명단 다 들어있다.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아니면 포승줄에 묶여서 나갈 테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굴한 변명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그들의 비명과 애원을 뒤로하고 박순례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최명숙 여사가 쓰던 진한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창문을 활짝 열며 박순례에게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이 냄새부터 지워야겠어. 역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군. 여기를 희주가 좋아할 만한 꽃향기로 가득 채워줘요. 박순례가 창가에 서서 멀리 남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희주 양은 장미를 좋아합니다. 스페인 집 마당에 가득 피어있던 그 빨간 장미요. 회장님이 예전에 선물하셨던 그 장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강중만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이사벨의 낡은 사진첩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랬었지. 내가 그 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사벨이 매일 아침 정원을 가꿨어. 박 아주머니, 이제부터 이 저택과 회사의 모든 관리는
당신이 맡아줘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불순물도 이 가문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가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며칠 뒤 희주는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매일 아침 직접 죽을 쑤어 희주의 병실을 찾았죠. 희주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보다가 강중만 회장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냄새만 맡아도 아빠가 만든 죽인 거 알겠어요.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마른 손을 잡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희주야, 맛이 좀 어떠냐? 짜지는 않니? 아빠가 요리는 처음이라 좀 서툴러도 다 먹어야 한다. 희주가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꿈속에서 항상 아빠가 끓여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꿈만 같아요.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애틋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나으면 우리 스페인에도 가고 네가 가고 싶었던 곳 다 가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희주가 강중만 회장의 손을 꼭 쥐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랑 오빠는 어떻게 됐나요? 무서워요. 다시 저를 데려가면 어떡하죠?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그 악마들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곳으로 보냈어. 이제 이 나라에서 그놈들이 설 자리는 없다. 아빠가 내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웃기만 하면 돼. 박술래가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희주 양, 여기 장미꽃 좀 보세요. 회장님이 정원에서 제일 예쁜 것들로만 골라오셨답니다. 희주가 장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아빠, 엄마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강중만 회장이 창밖의 파란 하늘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사벨도 기뻐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야 발을 뻗고 자겠지. 그날 오후 리카르도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와 강중만 회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최명숙 여사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승현 씨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리카르도 수고 많았네. 이제 우리 재단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해주게. 이사벨의 이름을 딴 재단 말이야. 리카르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희주의 손을 잡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딸과 든든한 조력자 박순례가 있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온 강중만 회장은 텅 빈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최명숙 여사가 쓰던 화려한 가구들은 이미 모두 치워지고 소박한 나무 가구들이 그 자리를 채웠죠. 박술래가 차를 내오며 강중만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강중만 회장이 차 향기를 맡으며 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비로소 내 집에 온 기분이군. 박 아주머니 고생 많았네. 우리 이제 희주랑 같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박술래가 미소를 지으며 강중만 회장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정말 봄이 왔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주머니 속의 펜던트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나며
지난 30년의 슬픔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창밖의 별을 보며 이사벨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내일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이 처단된 뒤의 밤은 유독 길고도 평온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희주가 태어나고 저택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강중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강중만 회장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주고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꿈속에서 이사벨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어둠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의 태양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심장은 이제 과거를 위해 울지 않고 미래를 위해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JS그룹 저택의 대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명이 뿜어내는 빛으로 눈부시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죠. 박술래가 고급스러운 감청색 정장 차림으로 다가와 강중만 회장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근사하십니다. 희주 양이 아버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강중만 회장이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박 아주머니도 참. 이 나이에 주인공 노릇하려니 쑥스럽구먼. 그나저나 희주는 준비 다 됐나? 박술래가 연회장 입구 쪽을 가리키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지금 리카르도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희주가 등장하자 객석을 채운 정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나가 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귓가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딸 정말 아름답구나. 이사벨이 살아있었다면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안 되는구나. 희주가 강중만 회장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하나도 안 떨려요. 아빠가 곁에 계시니까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강중만 회장은 희주를 이끌고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하객들을 향해 강인한 눈빛을 보내며 힘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제 딸의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JS그룹이 과거의 어둠을 벗고 진정한 인간 존중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딸 강희주는 앞으로 저와 함께 JS그룹을 이끌어갈 공식적인 차기 회장 후보입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이 우리 그룹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뒤 연회장 곳곳에서는 이사벨이 생전에 즐겨 먹던 스페인 전통 요리들이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고 박순례는 그 옆에서 빈틈없이 내빈들을 챙겼죠. 이때 연회장 한쪽에서 꽃다발을 든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강중만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우리 꼬마 손님들이구나. 할아버지한테 꽃을 주러 온 거니? 아이 중 한 명이 꽃다발을 내밀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저희 엄마 심장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는 천사라고 하셨어요. 강중만 회장이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며 박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아주머니, 내가 평생 번 돈 중에 가장 보람차게 쓴 게 바로 이 아이들의 웃음이었구먼. 이제야 내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 박순례가 눈가를 훔치며 강중만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회장님이 베푸신 선행이 결국 회장님께 축복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회장님의 진정한 재산이죠. 희주는 연회장 중앙에서 리카르도 변호사와 함께 향후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 원어민 수준의 스페인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귀빈들은 희주의 유창한 언어 실력과 품격 있는 매너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강중만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박순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우리도 저 젊은 친구들 틈에서 춤 한번 춰야 하지 않겠나? 이사벨이 위에서 보고 웃을지도 몰라. 박순례가 수줍게 강중만 회장의 손을 잡으며 연회장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은 우아하게 스텝을 밟으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털어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강중만 회장은 희주를 따로 불러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주머니에서 묵직한 상자 하나를 꺼내 희주에게 건넸습니다. 희주야, 이건 이사벨의 유품이자 우리 가문의 인장이다. 이제 네가 이 무게를 견뎌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희주가 상자를 열자 찬란하게 빛나는 금반지와 또 하나의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펜던트를 합치자 은밀한 좌표와 비밀 금고의 암호가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그려졌죠.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세우라는 내 마지막 명령이야. 지킬 수 있겠니? 희주가 반지를 만지며 강중만 회장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아빠가 세운 이 제국을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게요. 엄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요. 밤하늘에는 축하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고 오색 찬란한 불빛이 저택의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사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벨,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어. 내가 곧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지켜볼게. 저택 내부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박순례와 희주의 손을 양옆으로 잡고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조차 오늘만큼은 설탕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한 남자의 얼굴에 진정한 평화가 깃든 밤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불이 꺼질 때까지 강중만 회장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내일부턴 또 다른 시작이겠지만 오늘 이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죠. 강중만 회장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재에 들러 이사벨의 사진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 딸 정말 예뻤어. 당신도 봤지? 잘 자요, 내 사랑. 강중만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서재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찬란한 부활의 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축제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새벽은 유독 서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침실의 정적 속에서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에 눈을 떴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머리맡에 비상호출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 끝이 닿기도 전에 몸이 침대 아래로 무너져 내렸죠. 강중만 회장이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술래가 바닥에 쓰러진 강중만 회장을 발견하고 비명을 삼키며 달려왔습니다. 박술래가 강중만 회장의 맥박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비서실장님, 당장 구급차 부르세요. 심장 충격기 가져오고 당장 의료진 호출하세요. 박술래는 강중만 회장의 가슴 위에 손을 겹치고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입가에는 마른 침이 고여들었죠. 응급실로 후송된 강중만 회장은 곧바로 중환자실 폐쇄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온 희주가 수술실 앞을 지키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춤추고 웃으셨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희주 양, 진정하세요. 회장님 심장 근육이 급격히 괴사하고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에요. 48시간 안에 적합한 심장을 찾아 이식하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자 박술래가 그녀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며 수술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이때 병원 복도 저 멀리서 수십 명의 구두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임되었던 이사들과 최명숙 여사의 수하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때를 지어 나타났죠. 앞장선 상무가 희주의 눈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며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희주 씨, 지금 회장님이 의식불명이라면서요? 치매 노인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정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희주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상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짖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상무가 뺨을 감싸 쥐며 도끼 어린 눈으로 희주를 노려보자 박순례가 앞을 가로막으며 허리춤의 단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순례가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며 한 걸음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여봐. 내 놈들 목뼈가 몇 조각으로 부서지는지 확인시켜 줄 테니까. 여긴 내가 지킨다. 같은 시각 구치소 이송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에서 수갑을 푼 강승현이 피투성이가 된 채 경찰의 권총을 탈취의 숲으로 몸을 숨겼죠. 강승현이 광기 어린 눈으로 멀리 보이는 병원의 불빛을 노려보며 은조렸습니다. 강중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만 없으면 이 모든 건 다시 내 차지가 될 거야. 강승현은 최명숙 여사가 숨겨두었던 사설 용병들을 소집하여 의사 가운을 입히고 병원 지하로 잠입시켰습니다. 병원 전산실을 점거한 강승현 일당이 시스템을 해킹하자 병원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승현의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들려? 나 승현이야. 지옥 가기 전에 내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지? 내가 지금 산소호흡 기주를 끊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희주가 비명을 지르며 중환자실 문을 두드렸지만 전자식 잠금 장치는 이미 강승현의 손에 넘어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무전기를 들고 리카르도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리카르도, 승현이가 병원에 들어왔어.
전산망 탈환해. 나는 지금 옥상 전기실로 간다. 박술래는 천장 환풍구를 타고 날렵하게 몸을 날려 강승현의 부하들이 지키고 있는 통로를 돌파했습니다. 강승현은 옥상 산소 공급실 앞에서 폭탄 기폭장치를 든 채 박순례와 마주했습니다. 강승현이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박순례에게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병원 산소 탱크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늙은이도 강희주도 전부 가루가 되겠지. 박술래가 권총을 조준하며 강승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대답했습니다. 승현아, 내 어미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제 아버지를 죽여서 얻은 돈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것 같아? 강승현이 비명을 지르며 기폭장치를 누르려던 순간 병실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이었던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손가락 끝을 미세하게 움직였죠. 심박 측정기 모니터에 희미한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시간도 못 버팁니다. 희주가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제 심장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빠 한 번만 다시 눈뜨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때 박술래의 무전기에서 리카르도 변호사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아주머니, 찾았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이 후원했던 아이의 가족이 기증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헬기가 이송 중입니다. 강승현이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웃으며 기폭장치를 난간 밖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안 돼. 죽어야 해. 무조건 죽어야 한다고. 박술래가 몸을 날려 강승현의 팔을 꺾으며 바닥에 맺혔고 두 사람은 옥상 난간 끝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강승현이 박술래의 목을 조르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박술래는 단봉으로 그의 명치를 타격해 무력화시켰죠. 멀리서 기증심장을 실은 헬기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병원 옥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심장 박동수는 이제 10까지 떨어지며 멈추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희주는 멀리 보이는 헬기 소리에 고개를 들고 마지막 희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승현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내 돈, 내 JS그룹 이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박술래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헬기 착륙 유도등을 켜며 강중만 회장에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심장 박동기가 삐소리를 길게 내뿜으며 일직선을 그리려는 찰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이스박스를 든 의료진이 번개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멈춰가던 삶이 다시 한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었죠. 희주는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아빠라는 단어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폭풍전야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수술실 안의 조명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심장이 박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선행이 씨앗이 되어 돌아온 눈물겨운 생명의 역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던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기적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다쳤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먼 나라에서 온 생명의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술래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떠오르는 새벽해를 바라보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그들을 삼키려 했지만 진실과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벽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심장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을 품고 다시 박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독했던 밤이 가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주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그리고 이사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중만 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에 다시 힘찬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이제 혼자가 아닌 수많은 이들의 염원을 담은 심장으로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른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술래는 옥상을 내려가며 조용히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사벨,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 중만 씨가 다시 일어났어. 병원 복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희주는 깨어나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웃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더 단단해진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희주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땀방울을 닦아내자 희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수술은 잘 끝난 건가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의사가 지친 기색 속에서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희주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희주 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식된 심장이 아주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생존 의지가 의학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고비는 완전히 넘기셨어요. 희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박술래의 품으로 쓰러지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나를 두고 그냥 갈 리가 없지. 박 아주머니 들으셨죠? 우리 아빠 살았대요. 박술래가 희주의 등을 토닥이며 옥상에서 입은 어깨에 상처를 숨긴 채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이 평생 베푸신 덕이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리카르도 변호사님이 기증자를 찾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 복도 끝에서 리카르도 변호사가 한 중년 남성과 그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희주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주 회장님, 저희 형님이 회장님 덕분에 예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이번에 형님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강 회장님께 이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기쁜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희주가 남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하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꼭 직접 감사를 전하실 수 있게 할게요. 한편 병원 지하 취조실에서는 승연이 수갑을 찬 채 광기에 어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승연이 자신을 취조하는 형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나,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내가 JS그룹의 주인이야. 우리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당장 이거 풀란 말이야. 그때 리카르도 변호사가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가 차가운 법정 문서를 승연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강승연 씨, 꿈 깨시죠? 당신 어머니 최명숙 여사는 방금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스페인 살인 교사부터 이번 병원 테러까지 당신이 가담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승연이 서류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나를 배신할 리 없다고. 이건 조작이야. 전부 박술래 그년이 꾸민 짓이라고. 리카르도가 비웃으며 승연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고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본인의 가명을 위해 당신이 주도한 일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의 사랑입니까? 추잡한 욕망의 끝이 어떤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승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머리를 벽에 지니기기 시작했고 그 비참한 모습은 그대로 체증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강중만 회장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제일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든 희주의 얼굴이었죠. 강중만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희주의 머리카락을 만지자 희주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빠,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희주예요. 강중만 회장이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딸 희주구나. 내가 꿈에서 너랑 이사벨이랑 바르셀로나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내 울음소리가 들려서 돌아왔단다. 희주가 강중만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저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아프지 마요, 제발. 강중만 회장이 희주의 등을 다독이며 병실 문가에 서 있는 박술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아주머니, 자니가 고생이 많았지. 내 심장 소리가 들리나? 아주 힘차게 뛰고 있구먼. 누군가의 고귀한 인생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어. 박술래가 눈물을 닦으며 강중만 회장의 침대 발치로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악연이 끊겼습니다. 최명숙과 강승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비자금도 모두 회수되어 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응시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됐군. 이제 그 돈으로 심장이 아픈 아이들을 더 많이 살려야겠어. 내가 받은 이 생명, 남은 시간 동안 세상을 위해 다 쓰고 가야지. 한 달 뒤 강중만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희주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 JS그룹의 모든 경영권에서 물러납니다. 제 딸 강희주가 저보다 훨씬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 5천억 원을 전액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로비에 모인 하객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그동안 JS그룹을 짓눌렀던 탐욕과 음모의 먼지를 시원하게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구치소에서 이 뉴스를 접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추한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어 지키려 했던 부와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을 믿을 수 없었죠. 강중만 회장은 병원을 나서기 전 기증자 가족들을 다시 불러 직접 쓴 편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기증자의 어린 딸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큰아버지가 주신 이 심장으로 할아버지가 멋진 세상을 만들어줄게.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란다.
아이가 강중만 회장의 품에 안기며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외치자 주변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박술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품 안에 이사벨 사진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이사벨,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당신이 바라던 세상이 드디어 열렸네. 나도 이제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강중만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희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생소하지만 힘찬 심장 박동은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마라. 강중만 회장은 그 박동 소리에 맞춰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이사벨과 함께 불렀던 행복한 연가였습니다. 저택 정문에 도착하자 비서실장과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서 강중만 회장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지팡이 없이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대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음모의 소굴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살아 숨쉬는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현관 입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 박순례와 희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갑시다. 내가 직접 스페인 요리를 대접하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가며 길었던 투쟁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하는 진정한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새로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정의롭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JS그룹의 화려한 회장실 대신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별장에는 소박한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이제 정장 대신 가벼운 리넨 셔츠 차림으로 정원의 오렌지 나무 아래 앉아 지중해의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죠. 박술래가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커피를 쟁반에 담아오며 강중만 회장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벌써 이곳에 온 지도 반년이 지났네요. 한국에서 걸려온 희주 양의 전화를 받으셔야죠. 강중만 회장이 허허 웃으며 박술래가 건네는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 아니 우리 딸 희주야. 회사는 좀 어떠니? 이 늙은 애비 없어도 JS그룹이 아주 잘 돌아간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구나. 화면 속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당당한 여성 경영인의 모습이 된 희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누군가요? 강중만 회장님의 딸이잖아요. 재단에서 이번에 소아심장센터를 3군데나 더 개소했어요. 아빠가 기증받으셨던 그 소중한 마음을 전 국민에게 나누고 있답니다. 강중만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곁에 있는 박순례를 화면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희주야, 여기 박 아주머니 좀 봐라. 여기서 매일 스페인 요리를 해주시는 덕분에 이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살이 5kg이나 쪘단다. 박순례가 손사래를 치며 희주를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희주 양 걱정 마세요. 제가 회장님 심장 박동 매일 확인하고 약 챙겨드리고 산책도 거르지 않게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만간 이리로 오세요. 희주가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만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탈게요. 아빠, 박 아주머니,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강중만 회장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사벨과 자신이 희주를 안고 찍었던 세월의 때가 묻은 소중한 기록이었죠. 강중만 회장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박순례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네. 만약 30년 전에 내가 더 용감했더라면, 우리가 이 해변에서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네. 박순례가 강중만 회장의 잔에 따뜻한 커피를 더 부어주며 깊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화가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벨님도 지금 우리 곁에서 이 바닷바람을 같이 맞고 있을 거예요. 강중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언덕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이사벨이 잠들어 있는 그 언덕에 꽃을 더 심으러 가야겠어. 빨간 장미랑 하얀 국화를 잔뜩 준비해뒀다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걸음걸이는 예전의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언덕 중턱에 마련된 이사벨의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듯 싱싱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강중만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꽃바구니를 살피자 리카르도 변호사가 나무 뒤에서 수줍게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이 이사벨님의 기일이라는 걸 알고 미리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강중만 회장이 리카르도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 리카르도, 자네도 참 지극정성이군. JS그룹 법무팀 일로 바쁠 텐데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다니. 희주한테는 비밀로 하고 온 건가? 리카르도가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극적이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희주 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이곳은 고향 같은 곳이니까요. 회장님, 한국 소식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최명숙 여사와 강승현 씨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들의 탐욕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말해주게. 리카르도가 판결문을 낭독하듯 차분하고 단호하게 보고했습니다. 최명숙 여사는 무기징역, 강승현 씨는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은닉했던 해외 자산은 모두 몰수되어 이번에 희주 회장님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강중만 회장이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인과응보지.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니 이사벨도 이제야 눈을 감겠군. 박순례가 준비해온 꽃들을 묘비 주변에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강중만 회장도 흙을 만지며 이사벨의 묘비에 귀를 기울이듯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사벨 나왔어. 당신이 지켜준 우리 희주,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가 되었어. 나도 이제 당신 옆에서 이 바다를 보며 여생을 보내려 해.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약속을 지키네. 지중해의 붉은 노을이 언덕을 가득 채우자 바다는 금빛으로 반짝이며 출렁였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안에서 울리는 생생한 박동을 느꼈습니다. 이 심장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두 번째 생명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라는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박순례와 리카르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강중만 회장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뒤를 돌아 두 사람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슬픈 이야기는 그만두고 집으로 갑시다.
오늘 저녁엔 내가 직접 파에야를 만들어주지. 박 아주머니한테 배운 솜씨를 발휘해 볼 테니 다들 각오하게. 리카르도가 웃으며 강중만 회장을 부축했고 박술래는 꽃바구니를 챙기며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는 내일의 태양을 기약하는 별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강중만 회장은 별장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올리브유 소리와 향긋한 마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차가웠던 저택과는 다른 온기를 뿜어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강중만 회장이 잔을 높이 들고 모두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맙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곁을 지켜준 자네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 우리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말고 매일매일 웃으며 삽시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강중만 회장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독했던 30년의 악연은 이제 한 조각의 추억으로 승화되어 지중해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의 가슴속에서는 이제 증오가 아닌 사랑의 박동만이 힘차게 울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고 바르셀로나의 하늘에 은하수가 펼쳐질 때까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밤바다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길고도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였습니다. 강중만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희주가 보내 올 영상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의 심장은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고동쳤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맺은 영원한 약속은 이제 전설이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진정한 평온을 찾은 강중만 회장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평생을 권력과 재산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한 노인이 자신의 곁을 지키던 가장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잃어버린 진실을 마주하게 된 과정은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화려한 재벌가의 왕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와 평온한 눈맞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이들은 무너졌지만 진심을 다해 선행을 베풀고 약속을 지켰던 이들은 마침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야기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 같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